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그런 식의 모습을 이후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도리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검찰 개혁이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온갖 비방으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작태야말로 정말 찌질하고 뻔뻔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윤석열 총장 여권의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정 투쟁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대통령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엄포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곡이다라고 피해가면서 말이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패널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주 의원께 먼저 한번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법적 투쟁하겠다는가 할 때 일부에서는 그래 대통령하고 붙겠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도 나왔는데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사가 그것은 왜곡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싸움이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간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불가피하게 강기정 전 수석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청와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객관적 사실로 보면 초창기에 윤석열 측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것은 대통령이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말하자면 소송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청와대가 굳이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애둘러서 다르게 표현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기정 수석이나 홍익표 의원이나 여러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과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차분하게 이게 재송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는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다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것이 윤 총장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또 만에 하나라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이게 대선 행보를 가기 위한 어떤 그 각세우기다 이런 어떤 토론 또 논란 이런 것에는 빠져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톤을 다운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김영주 의원 말씀하시는 동안에 사진이 나갔는데 오늘 아침 포착된 윤석열 총장의 모습입니다. 자택 근처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저 강아지가 이름이 톨이라고 합니다. 장혜견이라는데 상당히 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윤석열 총장이 여러 번 수술을 해서 살려냈다고 하더군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퇴임하고 나면 강아지나 돌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7마리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당히 동물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또 지나가는 얘기였겠습니다만은 굳이 말하자면 그 임기를 마치고 강아지만 개나 돌보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국가의 어떤 고위공직자를 한 사람으로서 소기에 국가가 원하는 어떤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였을 뿐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너무 침소봉대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야말로 나는 이렇게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장에서 김도읍 의원이 물어봤을 때 네. 퇴임하고 나서 나 이렇게 강아지가 많이 있으니까 강아지나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징계 사유 중에 하나는 빠졌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굳이 강아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 당분간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도 그다음에 자기가 정치를 하는 것에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나름대로 어떤 쟁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 법적 투쟁 이렇게 접어들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민석 의원 얘기들이 상당히 좀 수위가 높았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 개혁의 어떤 큰 가닥을 타려고 했었는데 조국 장관 그랬지 윤석열 총장까지 징계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찹찹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임명권자와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과연 사실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어떤 법이 정한 절차, 본인이 억울하면 그걸 어떤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싸움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이제 그치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인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검찰개혁이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차지영 교수. 네.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수석이라든지 안민석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찌 됐든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제가 했다는 것은 이제 당신 그 전에 내가 했던 거하고는 이제 좀 달라졌다. 네. 물론 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거 못 알아먹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부 측 인사들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가는 부분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 총장이 딴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장이지 않습니까? 그 총장하고 이렇게 아무튼 대통령하고 맞서는 듯한 형국 자체는 여권으로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윤 총장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1, 2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얼핏 보기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맞서는 듯한 형국처럼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여권의 입장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결단을 뭐 이렇게 통해서라도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정반안 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검찰주의자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상당히 검찰주의자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뭘까요? 법의 질서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굴복하는 거는 그거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부정한다고 아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 생각에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그 징계위를 제가하면서 재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왜 나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이 더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2013년도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아까 장면 그 사진 봤지 않습니까? 정직한 가정에서 지금 이 반려견하고 같이 다니는 모습을 예. 봤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은 사실 드물게요. 이 검사로서 정직 1개월을 받았던 이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1개월의 정직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어.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라는 오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013년 추억을 안 떠올리겠습니까? 그건 인지상정의 측면에서 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개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예.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아까 안민석 의원이 뭐 대통령이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우리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대통령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나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대통령하고 맞서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민주당의 민평년 소속의 한 40명 의원이 대통령한테 맞서지 말고 윤 총장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평년을 만들었던 김근태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이틀 당시에 계급장 띄고 얘기하자 대통령하고 노무현 예. 대통령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저 같은 그 초선 의원이었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당내 소장파들이 대통령한테 대통령 인사 잘못하고 있어서 대통령 인사 문제를 가지고 맞섰어요.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으면 맞서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때 권력에 휘둘리지도 말고 권력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 그랬더니만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나는 지금 해야 되겠고 그것이 이렇게 부당한 징계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당하게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를 또 어떤 뭐 그 민주당 의원은 뭐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민주당이 자신이 있으면 윤석열 총장 보러 찌질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검찰청법을 바꿔가지고 임기제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해버리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찌질하게 무슨 사퇴하라 나가라 왜 대통령이라 맞서냐고 말도 안 되는 복무시댁 논리를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선택하는 방법은 예. 본인 스스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헌법에 근거해서 지금 댕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혹시요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제가하면 그 뜻을 알고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좀 기대했을까요? 막 그런 기대가 일부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원천적으로는 오판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그 지금 우리 사법 소추기관의 책임자잖아요. 그렇다면 윤 총장은 법의 지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이 온당하고 절차가 맞으면은 그건 받아들이는 건데 위법하고 부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정성이 없으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꿰인 난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인사들이 이제 자꾸 대통령은 뭐 무서운 분이다, 뭐 찌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윤 총장에게 항명, 그다음에 어떤 불복종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인데 사실상 불신이 많냐, 그러니까 나가는 게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실 윤 총장이 얘기하는 거는 내 개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검찰 중립의 독립, 법치의 확립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사안에서 자기가 소송을 거는 거지 개인의 무슨 뭐 금전적 손해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자꾸 왜곡하는 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의 최고의 국정 책임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온당했느냐를 따지는 게 본질이 되어야지 2개월 됐으니까 당신은 나가줘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의 쟁송은 법원이 이제는 판단하는 시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뭐. 그런데 다른 그렇죠. 총장 같으면 저 정도 했으면은 물러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첫 단추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윤 총장을 임명했을 때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사람이 정말 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본인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기회를 주고 그것을 기다려보는 저는 오히려 그랬으면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역사에서도 평가받는 정부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일부 손해에 있거나 일부의 어떤 조금 살을 떼어나는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 온당하게 온전하게 헌법 가치를 지켰던 정부로 기억되는 그 엄청난 가치를 저는 포기했던 방기했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행정법원에 낸 처분 22일 심의를 한다고 하죠. 그때 과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추미애 장관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쉬었다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아무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추 장관의 거취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두 분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단초를 제공했던 분도 계시는 거고, 그게 이제 오해거나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약간은 좀 미숙함도 보인 거 아닙니까? 절차상에. 어쨌든 두 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린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 지금 그만두시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두셔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공수처가 출범한다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제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기되었었던 개혁 과제들, 예를 들어서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인사 관행의 문제라든지요, 네. 또는 사건 배당의 문제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장관이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님께 계속 하시는지요? 예, 보신 것처럼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지금 여당 의원 또 경경수 지사 얘기 들어보면 물러나는 게 맞다. 아니 이건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 조금 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아직도 내년 1월에 검찰 인사 또 실제로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만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장을 임명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 수사관들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전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과 물러나기로 한 전제 속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의 차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조남관 차장이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연동돼 있어서 과연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좀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우리 방송 초반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의 구도 자체는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계속 보이는 것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김정수 지사의 언명 같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을 전공하고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로드맵을 지켜가는 과정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 장관이 본인 스스로가 사의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말하자면 한 호흡을 숨 쉴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건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차지영 교수,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차 교수 보시기에는 자발적인 사의 표명 같습니까? 아니면 경질성인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추 장관의 이번 케이스가 시원섭섭하다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섭섭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강고를 윤 총장에 맞서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이 부분을 끝까지 책임졌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추 장관의 역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시원하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추 장관이 그동안 이 장관으로서의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러한 부분들이 불필요한 국민적인 상당한 지금 불편한 심기들을 많이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 이 추 장관이 청와대 가서 70분 동안 만나고 나오자마자 청와대에서 지금 추 장관의 자진 사퇴를 먼저 공개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먼저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표를 반려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로도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추 장관이 사실은 우리가 전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징계의 결과를 보고하러 갔을 거라고 다들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징계의 제가와 함께 추 장관의 동반 사퇴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추 장관 자진 사퇴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사퇴 카드를 이용해서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좀 바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추 장관의 그런 이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이 윤 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그 징계 이 결과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 장관을 먼저 빼는 것이 검찰의 그 반발도 조금 김을 뺄 수 있는 그런 카드다고 아마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요소들이 예. 고려한 하나의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발적인지 경질인지. 경질이죠. 청와대에서 70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뭐 징계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한 5분이면 끝났을 거예요. 제 추측인데 아마 대통령께서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추 장관의 운명을 가름하는 것은 추 장관은 사실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상당 정도 파산이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그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그거 무료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22일 날 지금 이 징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고 그거에 대해서 그날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판결이 나올지 2, 3일 있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본안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그 행정심판에서 직무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사실상으로 추미애 장관은 거의 정치적으로는 파장 선고를 받게 되는 과정이 됐겠죠. 그래서 고비는 내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사실은 그 행정법원의 판사로 배당된 그 판사가 이제 홍순욱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걸 보면 기본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현대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예를 들면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서 나 줄곧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나 조사해서 빼달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8월 달 이후에도 대검에 무리하면 빼왔다라는데 그런 증거들은 빼버렸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오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그날 징계 때 내걸었던 증거 중에 일부가 날짜가 조작됐다라는 내용까지도 언론에 보도됐어요.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이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과연 증거의 타당성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번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가, 그 절차가 적법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이번 징계 전 과정 그리고 이후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 이번 그 행정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수영 평론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고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경질이라고 한다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자기가 1년 동안 헌신했던 1년 가까이 헌신했던 일들이 굉장히 사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이틀 만에 지금 10만 명이 그러니까 장관 사퇴하면 안 된다고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내 강경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 추 장관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본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라는 게 좀 있다 하죠. 예. 본캐와 부캐라는데 이분의 본캐는 사실은 오선 의원의 당대표까지 했던 의회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에 참석했다 본인이 반성하는 삼부일배까지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보여줬는 게 그게 본 캐릭터였다면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는 부캐를 쌓은 게 뭐냐. 지지자들로부터는 검찰개혁의 완성자라는 부캐를 쌓았지만 야당이나 중도층으로부터는 법치주의 파괴자라는 어떤 부캐릭터를 얻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추 장관의 향후 미래는 그렇다면 이제는 본캐보다는 이제 부캐릭터로 이제 남은 자기 정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경질이냐 아니냐 이렇게 대중이 받아들이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진폭이 결국에 본인이 서울시장이라든가 다음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도 굉장히 작용할 것이다. 예.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일 거라는 지적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본캐보다 부캐로도 뜰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요새 부캐로 많이 뜨는데 저는 만일 부캐가 예. 보궐선거에 작용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맞을 것인가 아니면 예. 당의 전략과 맞을 것인가 저는 이게 좀 고민할 지점이라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된다면 뭐를 하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뭐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고요.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아냥으로 그랬겠죠. 뭐 공수처장 갈 거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장 후보감으로도 계속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거치와 관련해서 본인이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네. 예?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예, 강하게 얘기했는데 차지원 교수 추미애 장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아까 뭐 주캐, 부캐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뭐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계속 정치를 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식의 정치적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바로 자료 화면에서도 본인은 장관으로서는 검찰 개혁의 모든 걸 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올인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 지금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이 추미애 장관이 임무를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은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행보를 할 것이냐의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갑자기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께 거취를 일임하겠다. 이유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 것 막아내지 못했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키는데 막아내지 못했고 뭐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요.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재신임 의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아무튼 두 번 다 재신임 받았습니다. 계속 원내대표 하게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그 수를 던진 그 의미는 또 뭘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실까요?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참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도 않은 채 일방 통과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은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재신임을 물었습니다. 지금 뭐 사람을 바꾸고 할 때가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국민들한테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냐. 대표님께서 아마 어제 최근에 저희 그 상황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 그 과정에 대해서 물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의총이 안건과 무관하게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태근 의원께 물어볼까요?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신임 카드 내놓았을까요? 뭐 카드까지는 아니고요. 예. 당연히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뭐 정치적 판단을 할 때도 사실은 공수처법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야권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명운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법인데 이것을 어떻든 의석수가 부족해서 막지는 못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표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한테는 내가 계속 그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한두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그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든 뭐 국민이 준 의석수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뭐 큰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래요? 앞으로 그럼 과연 이렇게 의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들을 계속 지속시킬 것인가? 예. 이 반전의 방안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수영 평론가 꼭 그것 때문만일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뭐 대국민 사과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좀 이견도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정인 위원장 간에 뭐 좀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뭐 속셈은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태근 의원님께서 잘 뭐 전반적으로는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 한두 가지 요인은 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할 때 옆에 사실은 배석해서 힘을 실어준 것도 맞고.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기는 물론 이제 했어요. 옆에 있었는데, 물론 사전에 뭐 연설문도 같이 한번 조율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제가 보기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사람을, 누가 아까 의원 말대로 지금 사람을 원내대표 바꾼다고 뭐가 바꿔지겠습니까? 여권이 결국은 180석으로 밀어붙이는데 당연히 원내대표는 없어요. 다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도 사표를 한번, 그러니까 재신을 물었고 지금도 재신을 묻는 카드는, 내가 분투했지만 나로서 막을 일이 아니다라는 재신임을 정치적으로 이미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내년 재보궐선거 이후에 있을 당의 대표 선거라든가 비대위 체제 이후의 것들을 한 번쯤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좀 전략적 차원에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심을 물었던 것 같고, 사실 그거는 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기국회가 이미 끝났고 새해가 오기 전에 한 번쯤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 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당의 아까 전략적인 그런 한번 고민을 해보는 지점도 필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5선 의원으로서 또 앞으로 어떻게 당의 국민의힘 4월 이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긴 좀 전략적 포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서서히 이제 방금 말씀이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주호영 그리고 정진석 이 두 사람의 뭐 그 외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음 김종인 이후 체제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조영 대표의 어떤 보수 단체들과의 어떤 회동이라든지, 또 제가 보더라도 좀 도가 지나칠 정도의 거칠은 언사들이 계속 대통령한테 나오는 것도 주호영 의원스럽지 않은 조금 더 강한 톤의 의도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국회 안에서의 어떤 법안 처리의 과정의 문제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서서히 어떤 당내의 정치의 영역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느냐. 특히 최근에 정진석 오선 의원이죠. 같이 이제 공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서서히 당내의 분위기가 김종인 체제 이후의 분위기로 옮아가고 있다. 내년 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현재로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서울, 부산의 말하는 선거의 결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올라타고자 하는 어떤 주자들이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당권 구도와 좀 연관을 지어서 보시는 거군요. 차재원 교수께서는요. 저는 좀 일종의 그 데자뷰 같은 걸 조금 느꼈는데요. 오늘 데자뷰 많이 느끼시네요. 이 왕조 시대 때 이 선의 파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 여러 가지 뭐 이 상황이 안 맞으니까 내가 왕위를 세자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가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되옵니다 이러고 나중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삼족이 가죠. 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교롭게도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이 재신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마다 이 지금 물었을 때가 보면 상당히 자기로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적 상황인 것이죠. 대여 투쟁에서 가끔 실패할 때마다, 과거 조선시대 때 보면 선의파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왕이 태종과 선조인데요. 특히 이 선조의 선의를 볼 경우는 선조는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그러니까 국난을 당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신하들로부터
신망이 떨어졌을 때 이 선의 파동을 통해서 정치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주호영 의원이 그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만은 저는 아까 기시감을 느낀다는 이유가 지금 두 차례의 이런 재신임 일을 묻는 걸 통해서 아마도 이 대투쟁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본인이 보였던 한계들에 대한 당내의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들을 다 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한 정치적 돌파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야당 원내대표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백신 확보가 지금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가 이 백신 확보를 보궐선거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코로나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 상황에도 이 정부는 권력 과가를 위한 날치기 입법과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국력을 낭비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길 갖다 바랍니다. 더 이상 정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 상부정권 수호에 나서주길 갖다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야당의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의 틈을 벌려 방역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혼란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는 길에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거죠, 김영주 의원.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내년 3월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는 그때까지는 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제시하고 오히려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라면 미리 이걸 선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그런 것이 정치적 효과를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혀 정부가 그와 선거와 연관돼서 이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3, 4월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여당의 이로운 어드밴티지를 사전 차단하려고 하는 포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게 좀 방역 당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발표가 자꾸 국민의 신뢰를 못 얻었어요. 정말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는 가장 궁금해 알고 싶어하는 건 언제 들어오고 우리가 언제 맞느냐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회사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짜 뉴스가 나돌고 추측 기사가 나도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실 야당이 정쟁에 이용한다 이건 온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런 의도로 한다면 정말 그건 국민에 대해서 그건 예의가 아닌 거고요. 어쨌든 전반전은 국민 방역으로 치렀다 그러면 후반전은 백신 확보해야죠. 그게 게임 체인저인데 그걸 저는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봅니다. 방역 당국이 오늘 백신과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당초에 저희가 7월 달부터 성구매 협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이 물건이 없고 그다음에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되는 그 전제하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백신을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도입하자라는 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과정에서 협상이 됐었고요.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 사고까지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백신을 사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협상 TF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고요. 차정 교수, 청와대에서는 뭐 야당은 자나깨나
보선 생각만 하냐 지금 그런 음모론 제기하고 있는데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벌써 백신 맞는 모습이 막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맞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3차 웨이브를 통해서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논의가 되면서 상당히 국민적인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걸 갖다가 이 여당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뭐 잡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지금 정부 여당의 무능을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백신 확보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